지금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초침은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초침이 가리키는 1초의 길이가 사람마다 장소마다 다르다면 어떨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여러분의 1초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비행사의 1초가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를 지나는 GPS 위성은 바로 이 시간 차이를 보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다는 상식은 사실 200년 넘게 인류를 지배해온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착각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뉴턴이 세운 절대시간의 제국이 한 줄기빛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26살의 무명 청년이 인류의 세계관을 영원히 바꿔 놓을 혁명을 준비하기까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687년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우주를 설명하는 거대한 법칙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만유인력, 운동의 3가지 법칙.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견고한 무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었습니다. 뉴턴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절대적이고 참되며 수학적인 시간은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 외부의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균일하게 흐른다. 뉴턴에게 우주란 거대하고 정교한 시계 태엽 장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메트로놈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왕이든 노예든 정지에 있는 사람이든 비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별이든 이 우주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이 세계관은 한치의 빈틈도 없어 보였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행성의 궤도를 예측하고 기계를 발명하고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거대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을 만든 것은 거대한 행성도 파괴적인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앞을 매일 스쳐 지나가는 가장 흔하고도 신비로운 존재,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속도의 상식부터 짚어야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진행 방향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야구공을 던졌습니다. 기차 밖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야구공의 속도는 얼마로 보일까요? 기차의 속도 100에 공의 속도 50을 더해서 시속 150km가 됩니다. 반대로 기차 뒤쪽을 향해 공을 던지면 100에서 50을 빼서 시속 50km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도의 덧셈 법칙입니다. 속도란 항상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뉴턴의 고전 역학에서 이 법칙은 우주의 모든 물체에 완벽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기차든 대포알이든 행성이든 속도는 언제나 깔끔하게 더하고 뺄 수 있었습니다. 200년 넘게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과학자들은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완벽한 법칙이 오직 하나의 존재 앞에서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9세기 중반, 스코틀랜드의 천재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과학계는 전기와 자기라는 두 가지 현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맥스웰은 흩어져 있던 전기와 자기의 법칙들을 모아 단 4개의 우아한 방정식으로 통일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맥스웰은 경이로운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파동처럼 우주 공간을 퍼져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맥스웰은 자신의 방정식으로 이 전자기파의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당시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측정해둔 빛의 속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맥스웰은 깨달았습니다. 빛은 곧 전자기파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매혹시켜온 빛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지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호의 순간도 잠시, 맥스웰의 방정식은 물리학자들에게 끔찍한 두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정식에서 계산된 빛의 속도는 언제나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고정된 상수로 나왔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속도에는 반드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맥스웰의 수식에는 무엇에 대한 속도인지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주 어디서나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다시 기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앞을 향해 손전등을 켰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 이 빛의 속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상식대로라면 기차 속도에 빛의 속도를 더한 값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맥스웰의 방정식은 단호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그냥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뉴턴이 틀렸거나 맥스웰이 틀렸거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물리학자들은 뉴턴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우주에 거대한 가상의 물질을 채워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에테르라는 존재였습니다. 소리가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퍼지듯, 바다의 파도가 물을 타고 퍼지듯, 빛도 우주를 가득 채운 투명한 매질을 타고 날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온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바로 이 에테르에 대한 속도일 것이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에테르라는 유령을 만들어냄으로써 뉴턴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어떻게든 지켜내려 했던 것입니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우주 전체를 꽉 채우고 있는 이 신비로운 물질.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에테르를 직접 찾아내어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887년 미국의 물리학자 알버트 마이컬슨과 화학자 에드워드 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이디어는 기발했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초속 약 3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속도로 달리는 지구는 에테르와 부딪히며 에테르 바람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이컬슨과 몰리는 빛을 이용해 이 에테르 바람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장치는 간섭계라고 불렸습니다. 원리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두 명의 수영 선수가 경주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강물 흐르는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돌아오고 다른 한 명은 강물을 수직으로 가로질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똑같은 거리를 왕복하더라도 물살의 영향을 받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도착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강물을 정면으로 거슬러 헤엄친 선수가 더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마이컬슨과 몰리는 수영 선수 대신 빛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장치의 중심에서 반투명 거울로 빛을 두 갈래로 쪼갰습니다. 한 줄기는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 즉 에테르 바람이 불어오는 정면을 향해 보냈다가 거울에 반사시켜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른 한 줄기는 그와 90도 수직인 방향으로 보냈다가 돌아오게 했습니다. 두 과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에테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왕복한 빛은 수직으로 왕복한 빛보다 아주 미세하게 늦게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찰나였지만 마이컬슨이 발명한 간섭계는 빛의 간섭 무늬가 어긋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극도로 정밀했습니다. 실험 세팅도 완벽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치를 무거운 사암석판 위에 올리고 주변의 미세한 진동을 차단하기 위해 장치 전체를 쑤으니 가득 찬 고리 모양의 수조 위에 둥둥 띄웠습니다. 이제 장치를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빛을 쏘면 에테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두 빛의 도착 시간의 차이가 생기고 스크린의 간섭 무늬가 이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우주의 절대적인 매질, 에테르의 존재가 드디어 증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습니다. 숨죽이며 관측경을 들여다보던 마이컬슨과 몰리, 장치를 이리저리 회전시키며 결과를 확인하던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완벽한 제로였습니다. 두 갈래로 나뉘었던 비친 장치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정확히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혹시 실험을 잘못한 것일까?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지구가 공전 궤도 반대편에 위치하는 6개월 뒤에도 다시 실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두 빛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지구가 초속 30km로 우주를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은 어느 방향으로 쏟은 속도가 완벽하게 똑같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에테르의 바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테르라는 물질 자체가 우주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그들이 증명하고자 했던 것을 완벽하게 반박해버린 과학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실패한 실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당대 과학계를 완전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명한 물리학자들은 이 끔찍한 결과를 어떻게든 뉴턴의 고전 역학에 끼워 맞추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지구가 에테르를 끌고 다녀서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렌츠와 피츠제럴드 같은 뛰어난 학자들조차 물체가 에테르 속을 빠르게 이동하면 그 방향으로 길이 자체가 수축해서 빛이 동시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수식을 만들어내며 에테르를 구원하려 했습니다. 왜 다들 이토록 절박하게 뉴턴과 에테르를 지키려 했을까요? 이 실험 결과가 말하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끔찍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물리 공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이 공식에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 결과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좌변의 속력 자리에 빛의 속도를 넣고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우주선이 빛을 향해 돌진하든 빛으로부터 도망치든 좌변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움직이면 빛이 도달하는 거리는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변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는데 우변의 분자인 거리가 길어지거나 짧아집니다. 수학적으로 이 등식이 계속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류의 세계관을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200년간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뉴턴의 시간은 더 이상 절대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1초는 다른 누군가의 1초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대의 훌륭한 학자들은 이 거대한 모순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위대한 스승 뉴턴의 절대 시간을 참아 버릴 용기가 없었기에 억지스러운 변명을 만들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진실은 권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거장들이 혼란에 빠져있던 1905년 학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 한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26살의 이름 없는 특허 심사관이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이 모든 모순을 단칼에 베어버릴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에테르 같은 것은 애초에 없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그것을 억지로 상식에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를 우주의 새로운 절대 기준으로 삼고 상식족을 버려야 한다. 이 무명의 청년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빛의 속도라는 단 하나의 실마리로 뉴턴의 200년 제국을 무너뜨리고 시간이 느려지고 공간이 수축하는 경이로운 상대성의 우주로 인류를 안내한 1905년의 기적. 그 기적의 주인공은 대학 교수도 명문 연구소의 과학자도 아닌 특허청의 말단 심사관이었습니다. 과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이 기이한 논리를 완성했을까요?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빛의 속도를 절대 기준으로 삼으면 우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인슈타인이 던진 충격적인 질문과 그 해답은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